여러분, 현재 대한민국 환율 1,500원 시대입니다. 월급은 같은데 생활이 빠듯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미래가 불안정해 보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일하든 무엇을 하든 이 불안감은 같을 겁니다. 그 불안감의 이름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5년 7월에는 1,35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초가 되자 1,500원을 돌파했어요. 겨우 8개월 만에 150원이 올랐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11%입니다. 당신의 월급이 11% 올랐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자산 가치는 11% 떨어졌어요. 적어도 달러를 갖지 않은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심리적 마지노선을 뚫었다는 뜻입니다.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터지는 지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빼내가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실 환율이 1,600원까지도 갈 수 있었어야 해요. 한미 금리 차이가 1.5% 이상이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해지고 있는데 환율이 1,500원대에서만 맴도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건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실적을 봅시다. 연간 매출 333조 원, 영업이익 43조 6천억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어요. 특히 주목할 건 4분기 실적입니다. 4분기 매출만 해도 93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입니다. 한국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실적이 아니라 삼성이 다시 안정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2025년 매출 97조 1천억 원,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입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1% 증가했어요.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4분기 영업이익률은 58%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성은 정상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 LG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2차 배터리 사업 호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환율은 진작 1,600원을 넘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가치는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지 못한 건 대기업들이 강해서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초부터 정부는 환율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했냐면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545조 달러의 해외 자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입니다. 2016년부터 정부는 국민연금에 환해지를 하지 않도록 유도했어요. 그 이유는 환해지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의 태도가 바뀝니다. 환율이 1,370원 근처에서 국민연금은 선택적 환해지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 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으로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니까 환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환 스와프입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이 체결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한국은행이 먼저 달러를 공급해주고 나중에 그 달러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달러를 풀지 않아도 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국내 주식 투자 비중도 늘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로 나가던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려는 거죠. 환율 방어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동원입니다. 2025년 12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46조 달러입니다. 충분한 규모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88%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겁니다. 팔기는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한국은행은 필사적으로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전월 대비 26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단기 감소폭으로는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정책적 유도입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들에게 환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말고 달러로 가지고만 있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달러 매수 압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복귀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외환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했습니다. 외환 건전성 제도, 금리차 관련 규제 등을 풀었어요. 시장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푼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다각도로 개입했는데도 결국 환율은 1,500원을 넘었습니다. 만약 이런 정책들이 없었다면 환율은 진작 1,600원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도구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외환 보유액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면 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26억 달러를 썼는데 이 속도가 계속되면 수개월 내에 외환 보유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국민연금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써야 한다는 건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이 2016년부터 환해지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환해지를 하면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국민연금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정부의 압박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 자산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도 못 올렸어요.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수준입니다. 이 격차가 계속되는 한 외국인들은 미국으로 자금을 빼낼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어요.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가계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봅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썼습니다. 국민연금의 환해지, 외환 보유액의 동원, 정책적 유도, 규제 완화, 이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환율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치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당신에게 뭘 의미하는가? 첫째, 물가가 오를 겁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합니다. 곡물도 상당 부분 수입해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도 수입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로 전환됩니다. 당신의 생활비가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둘째, 기업들이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요. 원가가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은 국제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이 줄어들어요. 최악의 경우 적자가 됩니다. 기업이 살아있으려면 직원을 줄이거나 월급을 깎거나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해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도 이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가치가 변동할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에서 빠져나갑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특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겁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다는 건 앞으로 정책의 선택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응급 상황이 터지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자산, 당신의 미래가 환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고 할 때 그냥 금융뉴스로 흘려듣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가지고만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듭니다. 달러, 엔화, 금 같은 다른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회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지, 환율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 자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당신의 경쟁력을 높이세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어렵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펀더멘탈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급하게 악화된 건 정책의 실패 때문입니다. 금리 결정, 재정 정책, 외환 관리 등에서 정부가 조금 더 일찍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외환 보유액을 쓰면서 임시방편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이 뭔지,
당신의 월급이 왜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물건값이 왜 자꾸 올라가는지, 이 모든 게 환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환율 1,500원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앞으로 1,600원이 될 수도 1,4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고환율 기조가 어쩌면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400원 이상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의 준비가 있으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준비가 없으면 당신은 그냥 피해를 입게 돼요.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고 당신의 자산이 떨어지고 당신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거죠. 지금이 당신의 선택과 준비 시간입니다.